도스토옙스키는 카라마조프 씨의 형제들보다 훨씬 다양한 인물들을 배치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세한 사건들을 더 복잡하게 엮어놓은 건데 그렇다고 깊이가 깊어졌다는 등의 계산은 없습니다.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격가지들을 모두 쳐내면 남는 건 단 하나, 바보라는 뜻의 제목 100지뿐이죠. 러시아 정교에서는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처럼 사회 부조리를 고발하며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을 유로지비, 즉 성스러운 바보라고 부릅니다. 부패하고 악한 사람의 눈으로 그들의 순수함을 보면 마치 바보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 도스토옙스키는 바로 그런 유로지비이자 연민으로 가득 찼던 역사 속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옮긴 듯한 주인공 미시킨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하고 싶어 했고 그것이 이 긴 소설의 유일한 주제이기도 하죠. 연민이야말로 모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법칙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가의 주장을 마냥 수긍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미시킨은 일반적인 나쁜 의미의 백치라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군대용으로 고문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생활 수행 능력이 꽝입니다. 말도 가려서 할 줄 모르고 타인과의 공감 능력도 크게 떨어지며 공동체 생활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도 잘 알지 못하죠. 게다가 우유부단하고 책임감도 없고요. 착한 건 선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건 개인만 봤을 때 그럴 뿐 공동체 속에서 개인을 볼 땐 착함이 악에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미시킨입니다. 18회 방송에서 언급했듯이 의도가 좋다고 결과도 좋으란 법은 없고 제인 오스틴의 3부작에서처럼 누구나 몇몇 관점에선 착하기에 착한 건 장점이 될 수 없다는 말이죠. 다시 한번 규모의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땐 타당한 행동이더라도 주위에 사람들이 늘어갈수록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될 수 있고 친구가 10명일 때와 50명일 때 그들 각자에게 할애하는 시간이나 그들 각자를 대하는 방식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실제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미시킨처럼 혼자만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타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닦아줄 사람이죠. 깨끗하고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는 정장이 필요하고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고름을 짜고 더러움을 없애야 하는 곳에서는 작업복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썩었고 그런 세상을 청소해야 한다면 지금의 우리에겐 세상을 등진 채 정장을 차려입고 혼자만의 깨끗함을 지키려는 종교 지도자보다는 작업복을 입고 세상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부대끼며 세상과 우리를 청소해줄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라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점에서 종교 지도자들보다 일반 신자들이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일 온전히 종교의 울타리라는 환하고 깨끗한 곳에 있으면서 온전히 깨끗함을 유지하는 건 쉬운 일이지만 매일 온전히 세상이라는 어둡고 썩은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조금이나마 깨끗함을 유지하는 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서로 간의 인정은 필수 요소입니다. 신자들은 어두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등대처럼 자신들에게 빛을 비춰주며 인도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마움을, 종교 지도자들은 생사를 건 사투 속에서 신자들이 어렵게 모은 공양과 헌금 덕분에 자신들이 생활할 수 있음에 고마움을 갖는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그런 이들이 있는 곳이 극락과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독하게 신경질을 잘 내고 의심을 잘하는 데다 자존심이 강한 나스타샤와 아름답지만 독단적이고 참을성 없는 아글라야 두 여성 모두 미시킨을 마음에 두고 있고 미시킨은 나스타샤에게는 연민을, 아글라야에게는 사랑을 느낍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싶습니다. 난 당신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아글라야에게 고백한 얼마 후 미시킨은 나스타샤와 결혼 날짜를 잡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는 법. 상식적인 선에서 미시킨의 말과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스타샤는 상처 입은 영혼이고 그래서 자기가 그녀 옆에 있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아마도 죽을 거라는 게 미시킨의 변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한편으로는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굉장히 무섭고 독선적인 생각이기도 하죠. 내가 없으면 큰일 나고 조직이 무너지고 모두가 슬퍼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변신의 그레고르 잠자의 가족들처럼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히려 더 잘 돌아가죠.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나스타샤와 미시킨 모두 착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나스타샤는 자기가 비정상임에도 정상이라며 문제 자체를 아예 인식하지 못했고, 미시킨은 그런 나스타샤를 상처 입은 영혼이라는 18회 방송에서 언급한 완곡어법으로 정리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놓친 거죠. 나스타샤는 상처 입은 영혼이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영혼입니다. 연인 로고진과의 사귐에서도 로고진과 미시킨을 놓고 저울질할 때도, 그리고 미시킨과의 결혼식 당일날 로고진과 함께 사라진 것까지 일련의 모든 말과 행동이 그 증거이죠. 이폴리트의 최후 변론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라.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 콜럼버스가 행복을 느꼈던 것은 그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을 때가 아니라 발견하려고 시도했을 때였다.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거의 보지 못했고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발견했는지조차 모른 채 죽었다. 문제는 오로지 한 가지, 삶에 있다. 문제는 끊임없이 그 삶을 추구하는 데 있지 그 삶을 발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꽤 멋집니다. 모든 의미와 가치와 행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자살은 그가 유일하게 그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자연의 섭리라는 이폴리트의 주장은 자살에 관해 약간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개인의 삶에는 가장 크게 시작과 끝이라는 두 지점이 있고,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시작은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없기에 나머지 하나, 그러니까 끝만큼은 개인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야 공평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타당한 주장이고,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면 자살을 일종의 개인적인 존엄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오스카 와일드의 유일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소재가 매우 독특합니다. 주인공 도리언은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걸고서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은 자기가 유지하는 대신 세상의 풍파와 세월의 쌓임은 초상화가 감당하기를 염원하죠. 그렇게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를 영원히 간직하게 된 도리언이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추함 그 자체입니다. 고급 자동차와 잘 가꾼 몸매, 좋은 화장품과 향수, 값비싼 장식품과 의상으로 겉은 치장했지만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은 저급하고 역겨운 지금의 많은 사람도 도리언과 다를 게 없죠. 그런 이들일수록 가진 게 많아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들이 오래 살수록 주위 사람들은 그만큼 힘들어지죠. 헨리, 자네 모든 사람을 좋아하잖아. 그 말은 곧 모든 사람에게 무관심하다는 뜻이라는 말은 특히 어른들이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적을 만들지 말라거나 사람은 둥글둥글해야 한다는 말을 무슨 진리라도 되는 듯 아이들에게 주입하는 건 크게 잘못하는 겁니다. 모두의 일은 누구의 일도 아니듯 모두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거나 사람이라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무관심하거나 여러분을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죠. 즉, 적이란 18회 방송에서 언급한 피할 수도 없앨 수도 없는 필요악이고 없앨 수 없는 걸 없애려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50명의 사람보다 자기에게 무관심하거나 자기를 싫어하거나 증오하는 서너 명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는 동안 소중한 50명에겐 소홀해지고 그렇게 이들도 저들도 만족시키지 못해 모두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적과 적이 아닌 사람들 사이의 구별을 분명히 하되 적의 수는 최소화하고 적으로 규정된 사람들에겐 할 수 있는 한 조금의 동정심도 없이 철저히 파괴하세요. 혹여 적의 눈물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모든 게 엉망이 되지만 진심으로 여러분의 친구가 되려는 사람은 적이었다 해도 온전히 포용하시고요. 이런 기준을 정확히 세워두고 정확히 적용해 간다면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에선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조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당시에 할 수 있던 가장 심한 욕설과 저주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돌이 둥글다면 어떤 건물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깎을 테죠. 따라서 여러 모양, 즉 모나거나 울퉁불퉁한 성격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세상에 그런 내가 필요한 곳이 매우 많단다라며 더욱더 날카롭고 울퉁불퉁하게 다듬어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을 갖도록 북돋아야 합니다. 도리언도 처음엔 순수했죠. 그러나 순수함과 무지는 동의어고
순수함과 악함은 매우 가까운 개념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말했기에 이제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유혹을 없애는 유일한 길은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겁니다. 유혹에 저항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은 그 스스로가 금지한 것에 대한 욕망으로 병들어 버릴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도망치지 말고 그대로 부딪히라는 거죠. 술을 끊었다고 술자리라는 소리에도 손사래를 치며 거부하는 사람은 나약한 사람이고, 술을 끊었다면서도 거리낌 없이 술자리에 참석해서 음료수만 마시면서도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입니다. 연인과 헤어졌다고 그와의 사진을 삭제하는 사람은 헤어짐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헤어진 것과 사진은 별개라며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꺼내보면서 헤어짐을 추억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곧 헤어짐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말과 같고, 그래서 정말 강한 사람은 겉으로는 부드럽고 심지어 우유부단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술을 끊었고 연인과 헤어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 거리 길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건 바로 정확한 문제인식입니다. 시빌과 도리언의 관계는 앞서 언급한 신데렐라 콤플렉스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난 속에서 성장한 시빌에게 도리언은 그야말로 백마탄 왕자님이었지만, 도리언이 사랑한 시빌은 인간으로서의 시빌 자체가 아니라 그녀가 연기하던 배역들이었죠. 고리오 영감에게 있어서 그가 사랑하던 두 딸도 그랬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있어서 소년도 그랬으며, 사람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들이 사랑하는 연예인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랑한다며 호들갑 떠는 대상은 상대방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잘못된 이미지, 즉 구애 방송에서 언급한 시뮬라크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꽂히게 된 첫 모습을 부여잡은 채 세월의 흔적이 쌓여가는 실제 모습과 비교하면서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변했다며 실망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자기 자신을 넘어서야, 일정 부분 버려야, 양보해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사랑이 죽어버린 원인을 시빌의 탓으로 돌린 후 20여 년 동안 개차반으로 산 도리언은 추악하게 변한 초상화마저 바질의 탓으로 돌리며 그를 살해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외모만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외모로 20여 년 동안 세상 모든 쾌락을 즐긴다면 행복하리라 믿었던 도리언은 기대와 정반대로 온갖 고통과 괴로움에 신음하고 있었죠. 초상화도 추악해졌고요. 도리언과 초상화, 그 누구도 행복은커녕 불행한 모습이었습니다. 시빌도 죽고 바질도 죽자 자기 불행의 원인을 뒤집어 씌울 마지막 희생양으로 초상화를 택하지만 그것은 결국 자기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죠. 이에 방송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행복과 즐거움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세상 모든 쾌락을 탐닉하던 순간마다 도리언도 즐거움과 기쁨은 분명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행복은 일상 속의 당연함을 제거하고 우연이라는 전제 하에서 찾아오는 기쁨과 감동과 놀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복을 어떤 상태로 규정할 수 있다면 희망이라는 꿈을 꾸는 상태라고 할 수도 있고요. 살아오면서 난 점점 더 비밀을 좋아하게 됐어. 그게 오늘날의 우리 삶을 신비스럽고 경이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지. 아무리 흔해 빠진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추기만 한다면 즐거움을 줄 수 있어. 행선지를 말하면 여행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듯이 말이야. 맞는 말이고 기억해야 할 말입니다. 얼핏 보면 어린 왕자가 한 말인 줄 알 정도로 말이죠. 토머스 하디의 테스는 지금까지의 소설들과는 조금 색다르게 사랑과 현실을 함께 보여줍니다. 테스의 사랑은 테스가 사랑한 제임스 목사의 셋째 아들 엔젤이었고, 테스의 현실은 테스를 사랑한 더버빌가의 남봉꾼 아들 알렉 더버빌이었죠. 연애 경험이 없던 터라 남자를 너무도 몰랐던 테스는 결혼 첫날 밤 해서는 안 되는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테스가 여성은 현재를 보고 남성은 과거를 본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더라도 상황은 크게 바뀌었을 텐데, 여하튼 착한 척은 혼자 다 하고 먼저 고백도 해놓고서 테스의 과거를 듣자마자 엔젤은 테스를 방에 혼자 놓아둔 채 첫날 밤부터 여러 날을 소파에서 보내죠. 이게 바로 자기가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이겠죠. 언어 유희 한번 해보자면 사랑한다면 고백해야 하지만 고백하는 건 아니라고도 할 수 있고요.
물론 엔젤도 힘들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는 칼자루를 쥔 입장이었고 테스는 선고를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정이었을 겁니다. 끝내 테스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그때야 테스의 과거를 용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자신이 연락할 때까지는 먼저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후 브라질로 떠난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죠. 여기에서도 엔젤이 사랑한 건 테스 그 자체가 아니라 엔젤 스스로 만들어낸 시뮬라클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깬 현실의 테스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죠. 변신의 그레고르 잠자처럼 자기 아픔과 힘겨움보다 가족의 생계가 최우선이었던 테스는 우연히 알렉과 재회합니다. 테스를 범한 일을 회개한 후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설교자가 되었던 건데 테스를 보자마자 그 일도 때려치우고 매일 테스가 일하는 농장으로 찾아와 구애하죠. 알렉의 사랑은 지금도 많은 남성이 흔히 그렇듯 사랑이 아니라 집착과 소유욕일 뿐이고 그런 알렉을 보며 테스가 한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의 일생을 비통하고 암담하게 만들어 놓으면서 재미는 다 보고 그 짓도 지겨워지니까 이제는 회개해서 천국의 기쁨까지 얻겠다는 거군요. 가장 비난받아야 하는 사람은 알렉이 아닌 제임스 목사입니다. 그의 무지함이 테스를 2번 죽였기 때문이죠. 제임스 목사가 몰랐던 건 용서는 사람과 그 마음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처벌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대로 하는 것이며 둘은 별개의 범주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잘못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했음에도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자기를 처벌해야 하죠. 잘못한 행위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형량이 정확히 선고되고 그 형량을 마치면 깨끗이 용서하고서 새로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공정한 것임에도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처벌도 면하는 거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서부터 거짓과 교활함이 싹트는 거고요. 그렇다면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려고 교육받고 애써 노력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죠.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그리고 학생 성범죄 가해자에게 선고되는 형량을 보면 사법부가 제임스 목사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에 안타까워집니다. 비록 죄의 종류에 따라 형량이 법률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동시에 여러 감형 조건이 공정한 집행을 방해하죠.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잡히거나 걸리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초범이라고 자기의 행동이 범죄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나이가 어리다고 눈물 좀 짜내고 협박해서 탄원서 좀 걷어서 제출하면 뉘우친다고 횡설수설 좀 하거나 정신과 진료 기록 좀 있으면 심신미약이라고 그리고 돈 자랑하며 비싼 변호사를 살수록 심지어 판사의 가치관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형량은 대폭 줄어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지어도 형량은 천차만별이 되죠. 이건 사법부가 앞장서서 국민의 법 감정을 혼란에 빠뜨리고 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피해자들을 영원히 죽이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들에게서 공의가 물처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리라는 희망 자체를 꺾어버리기 때문이고 앵무새 죽이기의 흑인 톰처럼 각자가 알아서 복수하라는 벤데타로 피해자를 내모는 것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목숨 걸고 잡아봤자 다 풀어주는데 어떤 경찰이 힘을 내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렇게 빠져나간 학생 범죄자들이 더 악랄해지면 악랄해졌지 소위 개과천선하는 꼴은 본 적도 없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된 테스에게 가족의 생활을 책임져 줄 테니 대신 함께 살자고 제안하는 알렉은 토끼의 목을 물고는 토끼가 발버둥치다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 사악한 뱀의 모습입니다. 엔젤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 테스를 찾아왔지만 테스는 이미 알렉과 함께 살고 있었죠. 가족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희생한 테스. 하루하루 얼마나 숨이 막히고 시간 얼마나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돌아온 엔젤로 인해 모든 게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테스를 빼앗길까봐 알렉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엔젤을 험담하고 그럴수록 이 모든 불행이 알렉 때문이라는 생각에 끝내 테스는 알렉을 살해하고 엔젤과 함께 떠나죠. 엔젤은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하지만 그러면 자기의 죄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될까봐 테스는 며칠간의 도피만으로 만족한 후 교수대의 이슬로 사라지죠. 그렇게 모진 풍파를 꾸역꾸역 가족만 보며 버텨온 여성의 마지막 소원치고는
참으로 소박하고 그래서 더욱 마음이 아파집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